남들보다 우아한 노후를 보내는 6가지 방법.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건강과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연령이 바로 60대입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라면 건강과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어떤 사람은 60대에 심각한 기능 저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대나 90대까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고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외모와 위생 관리하기. 위생과 외모를 잘 유지하면 신체적 능력은 물론이고 기분이 젊어집니다. 신체가 젊어지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져도 신체가 젊어집니다. 좋은 외모 관리 습관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정기적으로 보습을 하는 등 좋은 피부 관리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과 꾸미기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하기. 정리정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정돈된 환경은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든,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든, 할 일 목록을 작성하든, 정리정돈은 삶을 더 잘 통제해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말을 아끼기. 사교 활동은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나친 대화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화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항상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따라서 사교 활동과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취미 가지기.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취미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취미를 찾으면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다섯 번째, 항상 겸손하기. 겸손을 실천하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사회적 관계를 더 잘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만함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죠.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기.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된 뇌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두뇌에 도전하는 것은 치매의 위험을 대폭 줄여주죠. 여기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익숙해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젊음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법의 약이나 젊음의 셈은 없지만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생활 습관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사교와 휴식 사이의 균형을 잡고 취미 생활을 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계속 배우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아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노화를 늦추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과 삶을 관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한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돌보고 노화 과정을 우아하고 활기차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4가지 원칙.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자꾸 꼰대라고 핀잔을 주고 우리 스스로는 나이 든 사람답게 처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화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충고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럴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방식인데 왜 경청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본 원칙 중에서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경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 잘하는 방법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대화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든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끝입니다. 경청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허허 하고 웃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게 들어서 기분 좋고 말해서 기분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괜히 핏대 올리고 뭐 콩나라 팥나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따져도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따지고 들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우선 넘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거 일일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꼭 내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수록 그냥 웃어 넘기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네, 그건 맞네 해가면서 토를 달고 그러다 보면 갑론을박 이야기가 험악해지고 나중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조금만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합니다. 절대 대화를 할 때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 도중에 혼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며 화를 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창피한 마음도 들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하죠. 사실 대화의 목적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말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태클을 걸고 험악하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면 편합니다. 마지막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 좋은 말을 꺼내도 좋고 상대방이 먼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칭찬해줘도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너 말이 맞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만 해줘도 상대방은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꼭 우리가 말만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수준 높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원칙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대화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논쟁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대화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해지는 4가지 행동. 세상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사람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품격이 우러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상한 기쁨과 웬만하면 평상심을 잃지 않는 안정된 심성을 갖춘 사람에게서는 남과 다른 아우라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온화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품격 있게 살고 싶은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장년들의 모습은 품격은커녕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할 때면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런 행동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하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민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남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도 추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챙겨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값 못하는 추한 사람 되는 4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 허풍치는 사람의 특징은 말 그대로 뭐든지 대단하고 훌륭하고 거창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맛깔나게 하는 것과 허풍치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은 일단 그 황당함과 허무맹랑함에 들어줄 수조차 없습니다. 그걸 듣고 있느라면 같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죠. 자기가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오고 가는 돈 액수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며 휘황찬란한 과거와 인맥을 자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라며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듣고 있을수록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었을 정도로 그 멋진 경력과 능력, 자금력과 인맥, 그리고 풍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있었으면서 왜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그 꼴로 사는지 말입니다. 한두 번 속아주는 셈치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들도 이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풍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남의 얘기와 주위 사람을 팔아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속셈인 겁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나가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또 잘 나간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으면서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등에 엎여서 함께 높여 보이려는 얕은 심사가 너무도 뻔해 보이고 가엾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겪어보지도 않고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 합니다. 즉,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편견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편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의 대부분은 객관적 근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부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다양한 현상들, 사회적 이슈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인과관계나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니까 자기 성에 차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마땅치 않고 몹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죠.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경험을 쭉 해봤으니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역으로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세상사를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는 하나의 창문으로 바라보고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편을 가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좌우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인격과 사람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견을 갖고 세상을 하나의 창문으로만 내다보면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또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할 사람이죠.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몰기 위해서 아주 모진 짓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해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위로받으려는 자기 기만술이다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속일지언정 남들까지는 속일 수 없죠. 남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지위가 높고 낮음이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가방 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남을 높여주면 자기 자신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늘 좋은 점, 장점만 보려고 하죠. 가끔 친구들과 재미나게 얘기하다가도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면 입 밖으로 그 험담을 내놓지 말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진 않았나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난 척하고 오만한 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 욕구를 잘 통제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진인사대 천명이라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지냅니다. 반드시 기회는 언젠가 온다는 확신과 자신을 믿고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눈꼴 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아나무인의 태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공감 능력 제로를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멈추지 못하죠. 이렇게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은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정신의학 치료를 받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하기도 피곤하니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잘났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못난 놈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본인이 행동하는 것을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걸 다 겉으로 드러내선 안 될 일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이 품격 있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은 할 일과 내려놓기,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새롭게 활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것이 건강과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후 자금이 최소 1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세대들은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통장이 다 비어버립니다. 누구나 물론 운이 좋거나 여건이 맞아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빈 통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 후 10년 버티고 수명이 다하여 하늘나라로 갔지만 지금은 적어도 은퇴 이후에도 30년에서 많게는 40년도 살아내야 하는데, 노후 준비 못했다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살아내야 할 세월이 너무 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최소 60세에 은퇴해도 7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찾아 활동하면 건강과 돈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일을 하면서 활동하니 자연스럽게 건강은 따라오고, 또 많지는 않을지라도 일을 하면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부터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본인이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할 일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상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일,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을 백방으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처지나 환경에 꼭 맞는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죠.
또 하나의 노후 대책은 내려놓기입니다. 나이 들면 버리고 비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서 노후 대책 제대로 하려면 수십억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여러 조언들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즉, 자기 분수보다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노후 대책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오히려 건강만 망치니 가능한 범위에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에서 욕심을 줄이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집 크기도 줄이고 자동차도 경차로 바꾸고 생필품도 최소화해서 생활하는 것에 오히려 마음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할 일은 붙잡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찾아 뭔가 하는 데에는 욕심을 부리되 나머지는 내려놔야 노후의 삶이 참 편합니다. 젊어서는 욕심이 많아 집도 큰 집에 살고 싶었고 명품백도 가지고 싶고 자동차도 비싼 차를 타고 싶고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싶었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욕심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데에 마음을 쓰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편한 행복은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에 많이 가지고도 마음 편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마음에 달려있죠. 가끔은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혹은 그냥 감기에 걸려도 요즘에는 심하게 걸리면 숨쉬기도 쉽지 않아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정말 숨을 자유롭게 쉬고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죠. 노후에 일하는 것은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그냥 생활비 정도를 벌기 위한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젊어서도 이루지 못한 부를 나이 들어서까지 이루려고 애쓴다면 마음만 고달프게 됩니다. 나이 들면 생긴 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내려놓고 살아야 훨씬 삶이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할 정도만 일을 통해서 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삶의 현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매일 집에만 있게 되니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아름다운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여유롭지 못함에도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과욕이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와 좌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에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기도 하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대폭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들은 어깨에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그러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고 커서는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피치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후 대책으로 할 일 하나만 찾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남은 세상 살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유로운 노후를 만드는 3가지 방법.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전통, 관습,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구태의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고 결국 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아 그만 끊고 싶지만 어쩌지 못하고 이미 입에 물고 있는 담배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오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매일 아침 끌려나가 하루 종일 묶여있는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한도 끝도 없이 요구되는 그 책임감에 벗어나고 싶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같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벽에서 벗어나기. 항상 철저한 자기정돈 질서, 규칙, 완벽함 등을 추구하는 소위 답답한 FM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을 씻고 또 다른 이는 집 거실을 쓸고 닦는 것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머리카락이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는 날에는 큰일이 납니다. 이런 강박은 회사 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전 직장의 사장은 부서장들 미팅 때 보고서가 올라오면 줄, 장평, 글자 간의 간격, 띄어쓰기 등 이런 형식에 아주 과도하게 민감했습니다. 작성법을 어기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안에 적힌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틀린 작성법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죠. 그러니 미팅은 사업 내용을 토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어, 문법 시간이라도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핵심 내용을 적는 것보다 작성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의 정신력이 일반적인 우리보다 강해서 이런 강박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울한 감정, 분노, 외로움과 같은 경험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들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회복력도 훨씬 느리죠.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에 강박을 보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이 아닌 마음에 꽂힌 한두 가지에만 강박을 보인다고 정신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거실 바닥을 반복적으로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이라도 부엌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썩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손이 짓무르도록 씻어대는 강박증을 보이는 사람이 정작 샤워는 하지 않아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박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과도하게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강박과 집착이라는 올가미에 자신을 밀어넣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나온 과정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목표를 너무 높고 거창하게 잡을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로 향하면 됩니다. 목표로 향하는 것이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하는데 경사 올라가듯 쫙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나 자신답게 살기.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답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했는데 주변에서 역시 너답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부터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격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나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며 흔하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회사를 나온 후에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까, 잘하는 일을 하고 살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해야 행복한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남보다 잘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려면 직장을 나서기 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아야겠죠. 그게 다름 아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다 사람들을 서게 했기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출을 앞두고 머리 스타일을 정하고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빨간 셔츠를 입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튄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봐 자신의 만족감을 누르고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명품 백과 명품 옷에 돈을 바릅니다.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일 수 있죠. 동대문 옷을 입어도 패션이 살고 명품같이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을 깨고 시선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어쩌면 세상을 뒤엎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에 맞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나도 만족해서 행복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두 개의 떡을 다 쥐고 싶어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버려야 나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엄격하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인생과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산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죠.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공중도덕이 해이해지고 범죄가 넘쳐나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죠.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치가 살아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도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카드로 긁고 사고 싶을 때, 다이어트 한다면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싶을 때, 밖에 나가 운동하기보다는 소파에 누워 마냥 퍼져 있고 싶을 때, 쇼핑을 보다가 갑작스레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유는 아마도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자유로운 인생만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어라 말해도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시계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덕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